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최장기간 독재 정권이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했었던 굉장히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하지만 독재 정권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판받고 있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정부의 탄생인데 박정희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투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는 장면 정권의 굉장한 무능함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불출하는 그런 것을 대처하지 못한 혼란 속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요.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여러 정당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여러 국회의원들을 감금시키거나 아예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들고 자기가 위원장이 됩니다.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2년간의 군정을 실시를 합니다. 군정을 실시하면서 여러 언론들을 탄압해버렸고요. 그리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이후에 출마를 몇십 년 이상 금지시켜버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개헌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로 하고요. 다시 단원제 국회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는 부통령이 있었는데 이제 부통령 없이 오직 대통령제가 있고 두 번까지 출마가 가능하고 국회는 단원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라는 사람은 투스타로 정변을 성공시킨 이후에 약 2년간의 군정 동안 포스타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절대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자기 사위였던 김종필을 이용해서 중앙정보부,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이라는 그런 비밀 감찰기구를 만들어서 차례차례 대선 출마의 준비를 가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그리고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역 후 바로 출마한 박정희는 이전에 장면 정부 시절 대통령이었던 윤보선과의 경합을 통해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군정이 끝났는데 이 군정이 끝나고 나서 박정희 정부의 최고의 과제는 첫 번째는 반공이고 반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의 과제는 바로 조국을 경제 발전을 시켜서 자신의 이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하게끔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뜻하는 한일 협정입니다. 배경은 경제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 비밀리에 접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일 회담을 진행시켜서 5.16 정변의 동지 자기 사위였던 김종필을 일본의 비밀리에 보내서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와 비밀 회담을 통해서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일본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배상 조치를 받을 것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바로 이 한일 협정을 하려고 하자 모든 국민들은 굉장히 반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6.3 시위를 통해서 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전 국민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굴욕적인 대일 외교 사실이 발각되자 많은 학생과 대학생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와 군이 개입해서 이를 진압해버리고요. 결론은 한일국교 정상화가 됩니다. 1965년 이때 한일협정이 체결돼서 일본이 우리 독립한 대한민국에 자금을 주긴 하는데 그 명목이 독립축하금입니다. 독립한 것을 축하한다. 일본은 아무런 일제강점기에 대한 국민적인 사과 혹은 감정적 사과, 호소가 전혀 없이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상원조 3억 달러
그 다음에 유상원조 2억 달러, 그 다음에 민간 상업차관 1억 달러를 통해서 배상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던 달러의 절반 이상이 배상금으로 사용되면서 어찌됐든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이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공업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굉장한 자금이었던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굴욕적이긴 하지만 자금을 획득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은 오랜 프랑스의 식민지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하고 나서 북쪽에는 공산정권, 그리고 남쪽에는 자유진영이 들어섭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산 측과 자유진영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파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하는 조건으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공업화를 돕는다라는 각서를 체결하는, 그게 바로 브라운이라는 사람과 맺은 브라운 각서입니다. 브라운 각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한국은 약 50억 달러의 경제 개발 자금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베트남 양민들을 학살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등장했던 호녀라인 라이따이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 군인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면서 아버지 없이 자라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 라이따이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위안부 문제와도 일부 비슷한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박정희는 이렇게 한일 국교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의 군대 파병, 그리고 독일의 광산 노동자, 간호사 파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불황 경험을 통해서 경제 개발 자금을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에 착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박정희도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당선이 됐는데, 박정희도 이제 슬슬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선 대통령이 3번 출마하는 것은 헌법에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개헌하기 위해서 3선 개헌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연설에서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읍소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경제 개발을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3대 대통령의 당선에 성공을 합니다. 세 번째 대통령. 그래서 이 당시에 바로 김대중 후보와 정치적 경합을 벌이면서 김대중 후보가 아쉽게 낙선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이후부터 계속 한 수십 년 동안 견제를 받는 신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3선 개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에 당선합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당선되고 나서 영구 집권을 향해 진격합니다. 그게 바로 유신 체제입니다. 이 유신이라는 뜻은 정치 체제를 새롭고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유신 체제는 유신 헌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생긴 단어입니다. 자, 배경은 박정희 정부가 위기를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박정희 정부가 3번의 개헌을 3선 개헌을 통해서 3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독재 정부를 마련할 욕심이 커졌고요. 그리고 원래 반공과 경제성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출범한 정부가 박정희 정부인데,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고 있었지만 반공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한 위협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협업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라는 성명을 통해서 박정희 정부가 굉장한 반공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 불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박정희는 자신이 영구 집권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진압하겠다,
라는 욕심을 갖고 헌법을 개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들에게 떡밥을 던져줍니다. 먼저 사탕을 물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때는 약 분단된 지 20년째입니다. 20여 년째인데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라는 사람이 평양에 김일성과 독대를 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회담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평양에서 각각 남측과 북측에서 공동성명이 발표가 돼서 이제 슬슬 우리도 통일정부가 되려나 하는 신호를 받고 국민은 굉장히 환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의 흑막에는 바로 10월 유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2년 10월 달에 10월 유신을 선포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바로 유신 헌법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 유신 헌법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말도 안 되는 기관에서 대통령이 간접 선거됩니다. 이전에 대통령은 박정희는 3번 대통령이 당선될 때 모두 직선제를 통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이제는 불안했기 때문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기가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기는 6년이었고요. 원래 4년인데 6년으로 연장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철폐됩니다.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하는 선거를 나쁜 말로 줄여서 통대선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 극강됩니다. 아주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내려서 언제든지 계엄령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단체, 사람, 인물, 여러 사람들을 모두 강제로 영장 없이 구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적인 내용들은 누가 규정합니까? 바로 박정희 정부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박정희 정부에 반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긴급조치권이 규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1이 박정희가 추천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의장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3분의 1씩이나. 그래서 여기서 추천된 3분의 1들은 유신정우회라 해서 박정희의 친위 세력들이 됩니다. 또한 국회 해상권이 부여되고요. 법관을 인사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처럼 초권위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격은 독재체제입니다. 독재체제. 그래서 이러한 유신헌법에 의해 성립된 유신체제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 민주운동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일본이나 미국으로 돌면서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함을 표현했는데 이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을 납치를 하기도 하고요. 납치를 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미군의 압박을 통해서 김대중이 풀려난 그런 해프닝도 발생을 합니다. 또한 여러 민주 인사들이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1절의 민주구국선언 이런 걸 통해서 이 유신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대통령 직선제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개헌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때마다 긴급조치권을 1호부터 9호까지 계속 발휘해서 이런 민주운동을 억압시키고 질식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간첩단 사건을 조작을 해서 민주인사들을 소위 말하는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 말하는 빨갱이로 몰아서 모두 구속시키거나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도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독재 정치라는 긴 터널 끝에 바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계로서는 국민들도 바보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의식 수준이 굉장히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옛날의 박정희가 아니라고 비판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 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 박정희는 인기를 잃어가게 되면서 야당이었던 신민당 쪽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쪽에 굉장히 표를 몰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신 정후의 3분의 1을 공화당에서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야당이 국회의원이 더욱 비슷해지는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 경제적으로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란에서 석유가 많이 나고 있었는데 이란에서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름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 쇼크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중공업체에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YH 무역 사건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 YH 무역 회사는 많은 노동자, 특히 여공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공들의 임금 착취, 장시간 노동, 그 다음에 여러 비리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부에서 여러 정치 깡패나 그 다음에 사람들 보내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YH 여공들이 신민당에 잠입해 있었는데 이 신민당에서 YH 폭동 사건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신민당 대표였던 김영삼,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는 헌정사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의 지역구였던 부산, 마산, 즉 경남 지역에서 항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 권력 핵심으로 부임하고 있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11.6 사태로 박정희가 총격을 맞고 피살되게 되는 11.6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신의 심장이 총알로 마감을 당합니다. 이상입니다.